눈의 힘, 동조화와 새벽이라 황혼의 주기 3장에서 눈의 힘. 기원전 4세기의 플라톤은 우리의 상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에서 나오는 강선이 상호를 포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것을 시각의 유출설이라고 한다. 지금 들으면 참 이상한 주장이지만 15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의례적인 박신과 관련해서 유출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아리스토텔레스 시각의 유출설을 거부하고 눈이 세상으로 빛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각의 유의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로부터 기원한 이 이론은 대단히 합리적이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148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처음에는 유출설을 취재했다가 1490년대에 눈을 해부해본 이후에야 유입설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슬람 의사들, 특히 그중에도 서구에서 알하젠이라 이름으로 알려진 아부 알리는 일찍이 덩굴이 서로 다른 수준의 빛에 반응해서 확장하거나 수축하고 또 강한 빛이 노출되면 눈이 손상된다고 기록했다. 그는 이런 건체를 바탕으로 빛이 눈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눈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올바른 주장을 펼쳤다. 1500년대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유출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개념은 죽지 않았다. 200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각 과정에서 눈에서 무언가 방출되는 심각한 오해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들어온 시각의 유출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각의 유출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시각의 유출설. 1500년대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유출설을 진지하게 그러나 그 개념은 적지 않았다. 2002년 발표에 따르면 시각 과정에서 눈에서 뭔가 방출되는 심한 오해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플라톤의 시각의 유출설과 맥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적절한 지식을 수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단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려 드는 것 같다. 아직도 지구가 태양보다 더 크다고 믿는 사람이 10%나 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태양이 더 작아 보인다. 경험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내재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좋은 과학자라는 새로운 지식을 기존에 있던 선입관념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다. 리듬은 24시간마다 짧거나 길다. 이것을 생쥐 같은 동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생쥐를 계속 어떤 장소에 두고 쳇바퀴를 돌려주면 쳇바퀴 활동에서 일정의 리듬이 나타난다. 생쥐의 리듬은 24시간마다 약간 짧다. 그래서 생쥐는 지속적인 어둠 속에서 자신의 활동 일정의 리듬을 바깥 세상의 24시간마다 매일 몇 번씩 일찍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물학적인 하루의 이런 표류 패턴을 프리러닝이라고 그런다. 프리러닝 리듬은 일정됨으로써 일정의 리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리듬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24시간보다도 약간 길거나 짧은 시간으로 지속이 된다. 만약 이 리듬이 지구의 24시간 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지구물리학적인 신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면 이 생물학적인 리듬은 24시간 달성하기는 23시간 56초 1960년대와 70년대 사람들은 준일반적인 조건 아래 두고 그들의 프리러닝을 리듬을 기록해 왔는데 이 시간을 인간은 시계는 대개 25시간 리듬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눈의 역할, 대부분의 식물과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에서 일정의 리듬을
밤낮의 저기와 동조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빛, 특히 새벽과 황혼의 빛이다. 눈을 상실한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에서는 이런 재설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끔찍한 사고나 유전질환 때문에 혹은 전투 중에서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간 속에서 표류한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잠에서 깨고 잠들지만은 다시 표류해서 하루 종에서 엉뚱한 시간에 자고 먹고 활동하고 싶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시차증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만은 여기서 회복할 방법이 없다. 14장에서 다시 이 저절을 다루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전투 중에서 눈을 잃은 한 실험 참가자의 말을 인용한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괴롭습니다. 낮에 졸리고 한밤중에 깨어있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눈을 상실하면 빛에 의한 생체의식의 조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뉴욕 코넬 과대학의 연구자들은 1998년에 최고의 과학설지인 하나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무릎 뒤쪽 피부에 밝은 빛을 쏘여주면 체온과 멜라토닌의 일주일 이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보도가 강풍처럼 이어졌고 사이언스는 이 논문을 원래 최고의 연구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곧이어 두 가지 특허 수면장애 치료법이 생겨났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연구에 깊은 회의를 느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의 눈을 상실하면 빛이 생체시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는 것으로 일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바람에 우리가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이 검증을 위해서 전율에 나섰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그 연구 결과를 지어내려고 시도해 보았고 2000년의 한 연구나 오리지널 논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재현해봤다. 몇 년에 걸쳐서 수십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과학적인 재능을 낭비한 끝에 연구 결과를 재현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무릎 뒤쪽에 빛을 비추어도 일종의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릎에 빛을 비추는 동안에 실험 참가자들이 완전히 어두운 속에 있지 않고 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논문 처리는 과학 논문이 발표 이후에 오류나 사기가 밝혀져서 취소되는 공식적인 결과를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 오리지널 연구를 기획할 뿐 재현에는 실패한 그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부정적인 발견을 보도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슬픈 일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무릎 뒤에 존재하는 그 빛 감각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의 빛을 감지해서 생체의 시기를 조작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이 빛이 어떻게 감지되는지는 불분명했다. 이것이 나에게는 일종의 집착이 되었다. 비교적 최근까지 그리고 우리 연구 이전까지 눈은 철저히 연구되었고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였다. 여러 해에 걸쳐 고된 연구 끝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빛은 눈 속에 있는 망막이라는 다층 구조물에 감지되고 처리된다. 망막의 첫 번째 층은 광수형체라는 시각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광수형체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세포들은 외부 사물에 반사되어서 들어온 빛을 감지해서 그 신호를 내망막의 세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내망막의 세포들이 신호를 조합해서 조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망막의 마지막 층은 망막신경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들은 망막에서 들어온 모든 빛의 정보를 통합하는 작용을 한다. 망막은 가피에서 비교된다. 겉에 타올라 튀어나와 있는 털은 막대세포의 원세포를 나타내고 가피 뒤쪽의 직문은 내망막과 망막신경절 세포에 해당한다. 망막신경절 세포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신경을 형성해서 빛의 정보를 눈에서 뇌로 전달한다. 그러면 뇌는 뇌 뒤쪽의 뒤통수 옆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한다.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뒤통수 옆에 있는 세포들이 흔들리면서 무작위 전기 신호를 발생한다. 뇌는 이것을 번쩍이는 빛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머리를 맞고 나면 별이 보인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사람의 눈 에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는 약 1억 개인 반면에 망막신경절 세포는 100만 개 정도다. 이는 빛 정보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에서 망막신경절 세포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감응되고 집중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눈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체의 시기로 빛 정보를 보내는 주체 역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틀린 것이었다. 놀랍게도 망막의 시각세포인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는 명암 주기를 감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눈에는 세 번째 종류의 감광세포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단순한 비밀에서 시작이었다. 나는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교하게 진화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어떻게 여러 종에서 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막이 빛을 포착한 다음 찰나의 순간에 이 경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시각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포착하고 잊어버리기 이렇게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는 세상의 일련의 선명한 이미지가 아니라 명암과 세상이 지속적으로 흐릿하게 뒤섞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생체 시기가 작동하는 데는 굳이 선명한 이미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일주기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색과 황혼을 전후로 전체적인 빛의 향에 관한 대략적인 인상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빛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넓은 변화는 몇 번 시간 단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단순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떻게 눈이 시각화 눈에서 새로운 빛 감지 세포를 발견하다. 눈에서 새로운 빛 감지 세포. 이런 의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연구진은 1990년대에 막대세포, 원뿔세포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전자 다른 변을 가진 생쥐를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생쥐들은 볼보지 못했다. 당시에는 다른 연구자들도 사람 눈 질환의 유전적인 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쥐를 연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생쥐를 이용해서 명암 주기에 대한 일종의 동조화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상실로 인한 심각한 시각명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했다. 다른 종류의 유전질환이 있는 생쥐를 이용해서 10년 넘게 세심한 연구를 한 끝에 우리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결여된 시각명 생쥐와 여전히 빛에 대한 일적인 리듬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했다. 이 생쥐는 동조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동조화 과정에서의 빛 감수성도 정상적이었다. 하지만은 눈을 가리면은 강동조화가 사라졌다. 따라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결여된 생쥐는 시각명 일지연정 생체 시계명은 아님이 분명해졌다. 이 연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눈의 막대세포, 원뿔세포와는 별개로 빛을 감지해서 생체 시기를 조절하는 또 다른 광수행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처음에는 시각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경멸이 쏟아졌다. 학원어가 강연하는 뒤에 청정정에서 한 명이 헛소리라고 소리치고 나가고 버렸고,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아주 화가 나서 우리가 눈에 대해서만 150년이나 연구해왔는데 광수행체의 한 영역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초기에 연구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그저 우리의 연구 경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 나는 원래 동물학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비교 연구에 열심이었다. 비교 연구. 버진에서 시작했던 우리 의료 연구는 내가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되어졌고, 이런 연구에서 민감한 개구리와 두꺼비 피부에서 발견되는 감광색소 세포 혹은 멜라닌 색소포에서 이 광색소 분자를 처음 추출해낸 사람은 이나우시오스 프로벤시오였다. 하지만 멜라노핀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대로 굳어지는 바람에 이 호르몬을 설방울 샘에서 생산하는 주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나우시오는 내가 지도 교수를 맡았던 박사와 가정의 학생이었다. 사실 뱀 사나이 대응을 소개해준 사람도 이나우시오였다. 우리 연구진은 진행한 몇몇 핵심적인 실험에서 파란빛에 제일 민감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얽혀졌다. 하지만 왜 그럴까? 가능성이 높은 대답을 해보자면 이것은 세력 항원 감지기로서 역할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낮에는 보라색부터 파란색까지 가시광선 숲의 그런 전체에 걸친 빛으로 형성된 햇빛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그러다가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 온갖 파장의 다양한 색이 대기종의 입장에 의해서 산란된다. 벽으로 지평선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노란빛과 빨간빛이 풍부해지는 반면에 하늘의 도움 전체는 파란빛이 풍부해진다. 기본적으로 황혼에서는 대기 속 입자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분리하는 프리즘으로 작용한다. 해가 뜰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파란빛은 산란되어서 하늘의 도움을 채우는 반면에 빨간빛과 주황빛이 지평선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PRGC가 파란빛에 가장 민감한 이유는 이것이 새벽과 황혼 무렵의 제일 지배적인 색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새벽 황혼 감지기로서 이상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빛이 필요하고 언제 빛이 필요한가? 창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찍 리듬의 식사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 같은 사회적인 단서에 의해서 동조된다고 가정했다. 빛, 환경 속 저도 럭스. 사람에게서 강동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해 본 실험은 5,000 럭스 저도빛을 여러 시간 동안에 사용했다. 우리가 생진하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빛에 둔감한 것은 주행성 포냐 어떤 차이점. 1800년대 유럽, 미국 그리고 세계 인간 사회의 대부분이 야외에서 노동력 때문에 명암의 자연적인 주기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 빛 노출 시간대 새벽과 황혼의 중요성은 황혼의 빛 감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두 농부였을 때 새벽과 황혼의 주기에 따라서 살았고 일주기 시스템은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맞춰서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졌다. 하지만 도시 환경에서는 새벽과 황혼의 빛이 아주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다. 전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느린 올빼미형 크로노타입은 저녁에는 빛에 노출됐지만 아침에는 빛을 거의 접하지 않았다. 시기를 당기는 비해 그 결과 전체적으로 생체 시기를 뒤로 늦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 나온 지금은 유명해진 더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직장, 학교,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전기 조명에 노출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낸 후 그리고 높게 산맥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 캠핑하면서 자연광에 노출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낸 후에 사람들의 수면 각성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 빨강 스크린의 영향은 빨강 스크린? 이미 했던 이야기지만 황혼의 저녁 무렵의 빛에 노출되면 일주기 시스템이 뒤로 늦춰져 늦게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된다. 반면에 새벽과 아침에 빛을 접하면 일주기 시스템이 앞당겨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게 된다. 오늘은 스크린의 노출이 광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밤늦은 시간에 컴퓨터 게임, 이메일, 소셜 같은 활동을 하면 뇌각성 소지를 끌어올리고 수면을 지연시켜서 다음날 낮에 졸음이 올 수가 있다. 시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에게도 일주기 시스템을 조절하는 PRGC가 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안과 의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각명 일치현정 생체 시계명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세포, 원뿔세포를 상실해서 시각명을 일으키는 눈의 유전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도 PRGC는 온전히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 광수행체를 처음 발견했던 그 생쥐처럼 말이다.